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보고서 정말 흥미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병원 가셨을 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대기실에서 갑자기 오호님 XXX년 X월 X일생 맞으시죠? 하고 큰 소리로 내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불리는 거예요. 아, 네. 그거 정말 좀 그렇죠. 네,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좀 뭐랄까 불편하기도 하고 어떨 땐 약간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순간 그 불편함 속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사실 꽤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한국병원 대기실에서 환자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공개적으로 부르는 이 관행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브랜드 AI 윤리솔루션 센터에서 제공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커피는 번호로, 환자는 이름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제목부터가 딱 와닿네요. 네, 그렇죠. 이 관행이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서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지, 또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네, 해외 사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또 기술 도입의 어려움이나 뭐랄까 모두를 좀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병원 갈 때는 몸도 마음도 좀 약해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 내 이름이랑 생년월일, 특히 민감한 진료과, 뭐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정신건강의 약과 같은 곳에 갔을 때 이게 공개적으로 불리면 영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이라는 거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네, 우선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사실상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핵심 개인 식별 정보, PII라고 하죠. 네, PII. 근데 이게 어떤 진료과에 방문했는지 같은 민감한 의료 정보랑 결합이 되면 그 보호 필요성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 아픈지가 알려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대기실에서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공개적으로 불러버리는 건 이런 정보보호 원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죠. 뭐 프라이버시 침해는 당연하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또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피해, 그러니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좀 섬뜩한데요. 바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555님, XXX년 X월 X일생 맞으시죠? 이렇게 정확한 내 정보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순간 혹하겠는데요.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렇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순간적으로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얼마 전에 5병원 다녀오셨죠? 이런 말까지 덧붙이면 와, 그럼 진짜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신뢰도가 극도로 높아지는 거죠.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원 개인정보 유출됐다 이런 뉴스가 가끔 들리는데, 만약에 해킹으로 유출된 전화번호랑 병원 대기실에서 그냥 얻어들은 이름, 생년월일 정보가 딱 결합된다면 그야말로 범죄자들한테는 완성형 데이터를 그냥 떠먹여주는 셈이 되는 거죠. 이야,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이 병원 대기실의 공개 호명이라는 이 관행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만약 데이터 유출 사고라도 터지면 그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뭐랄까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 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할 병원이 오히려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병원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동명인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환자 안전을 위한 거다. 사실 환자 확인이 중요한 건 맞으니까요. 물론 정확한 환자 확인은 의료 안전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어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입니다. 아, 네. 그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보여줘야 하는 거요. 맞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 신분증이나 아니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같은 걸로 접수 단계에서, 그것도 비공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접수할 때 이미 신분 확인이 더 철저하게 된 거니까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대기하거나 진료실 들어갈 게 호출하는 단계에서는 굳이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공개적으로 또 부를 필요성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요. 이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기존의 공개 호명 관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 이제 접수 때 확실히 확인했으니 호출은 익명으로 합시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개선할 아주 명확한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기회로 삼아야겠네요. 왜 우리나라 병원들은 이 변화에 좀 더딘 걸까요? 이 질문을 좀 마음에 담아두고 다른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좀 어떤가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법적인 규제하고 또 기술적인 대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꽤 힘을 쓰고 있어요. 접근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크게 보면 법적인 틀을 좀 중시하는 미국이나 유럽 스타일이 있고요. 또 기술 통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영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문화적인 변화가 보이는 일본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법적 프레임워크 중심 미국이랑 유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은 히파라고 부르죠.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이걸 통해서 보호되는 건강정보, PHI라고 하는데 이거에 사용하고 공개를 아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최소 필요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환자를 호출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최소한의 정보. 그래서 보통 마이클 K 이런 식으로 이름 플러스 성의 첫 글자 정도로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환자가 원하면 뭐 별명 같은 걸로 불러주기도 하고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름 전체에다가 생년월일 6자리까지 공개적으로 딱 부르는 건 히파 원칙에 좀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유럽은 GDPR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유럽의 GDPR은 건강 정보를 굉장히 민감한 정보로 봐요. 이게 뭐 잠재적인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 카테고리 데이터 이렇게 분류해서 최고 수준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최고 수준이요? 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특정 질환 전문 클리닉 같은 곳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아, 저 사람 저 병 때문에 왔구나 하고 질병을 공개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GDPR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또 보편적인 대안으로 우리 은행 가면 번호표 뽑잖아요. 그럼 번호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군요. 번호표가 가장 확실하겠네요. 그럼 기술 통합에 초점을 맞춘 영국하고 중국은 어떤가요? 영국 NHS 국민보건서비스죠. 여기는 UK GDPR을 지키면서도 기술 표준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기실의 TV 화면 같은 걸로 번호랑 진료실 안내하는 거 시각적 호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대표적이에요. 아, 화면으로요? 네. 특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의사들이 쓰는 전자의무기록 EMR 시스템하고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자기 컴퓨터에서 그냥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대기실 화면에 바로 호출이 뜨는 거죠. 오, 되게 효율적이겠네요. 네, 아주 효율적이죠. 그리고 우리 카페 같은 데서 쓰는 진동벨, 페이저라고 하죠. 그것도 꽤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기술을 쓰나요?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번호 호출이 표준인데요. 거기에 모바일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상하이 아동병원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는 환자 호출 시스템을 중국의 국민 메신저 앱인 위챗하고 연동을 시켰어요. 위챗으로 호출을 받는다고요? 네,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계속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폰으로 실시간 대기 순서 확인하고 자기 차례 되면 위챗으로 알림을 받는 거죠. 와, 진짜 편리하겠는데요. 이게 그냥 편리한 걸 넘어서요. 성과가 정말 놀라워요.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평균 대기 시간이 126분이었는데 33분으로 줄었대요. 무려 93분이나 단축된 거죠. 93분이요? 거의 1시간 반이네요. 네, 그러면서 병원 운영 효율성도 엄청나게 향상됐고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보호, 효율성 증대, 환자 만족도 향상, 이 세 마리 토끼를 그냥 한 번에 다 잡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번호 호출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추세예요. 타치야마 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이름 대신 접수번호로 호출 방식을 변경한다고 명확하게 공지를 하더라고요. 아예 공지를 하는군요. 네, 물론 뭐 불러도 대답이 없거나 하면 예외적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익명 호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진동벨이나 번호표 발행 시스템 같은 것들이 상용화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뭐 나라마다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환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아주 명확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름 플러스 생년월일 공개 호명 방식이 얼마나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해외 사례들이 그냥 좋은 나라 이야기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방금 저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익명 호출 방식들이 사실은 이미 국내 여러 병원에서도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정말요? 국내에도요? 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역시 은행처럼 고유번호나 대기번호 사용하는 거겠죠.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미 2019년에 대한외래라고 새로 열면서 이름 대신 환자별 고유번호로 부르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오, 서울대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진동벨, 그것도 병원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카페에서 쓰는 그 진동벨이요? 네. 특히 환자 동선이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대기 공간이 넓지 않은 병원에서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 수원에 있는 이안과 같은 경우는 안과가 검사를 여러 단계 거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고. 네. 그래서 화면이 달린 스태프콜 진동벨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단순히 진동만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스크린에 2층 문진 1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문자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럼 거의 개인 내비게이터네요. 맞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필요도 없고 당연히 프라이버시도 보호되고요. 또 명지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밖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진동벨을 도입했더라고요. 주차 대기용으로요? 네, 차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병원 안에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으니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스마트한 활용법이네요. 그럼 좀 더 큰 대형 병원들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쓰고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는 키오스크 접수부터 시작해서 대기실에 있는 큰 모니터, 또 의료진이 쓰는 PC, 심지어 환자 개인 모바일 앱까지 전부 연동하는 스마트 대기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대기 시스템? 네, 뭐 포시게이트라든지 DID 뱅크 같은 전문 솔루션 업체들이 이미 여러 상급 종합병원에 구축한 사례들이 있고요. 작동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NHS 모델하고 아주 비슷해요. 의사가 클릭하면 호출되는 거요? 네, 환자가 키오스크나 앱으로 접수를 하면 대기실 모니터에 홍호동님이라든지 아니면 123번 환자분 이런 식으로 익명화돼서 목록이 뜨고요. 진료 준비가 되면 의사가 자기 PC에 있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그냥 클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대기실 모니터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123번 환자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간호사가 일일이 목 아프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요.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이고 병원 운영 효율성까지 같이 잡는 방식이죠. 와, 국내에도 이미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네요. 그렇죠. 의지의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딱 떠오릅니다. 바로 키오스크는 어르신들께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요. 이런 기술 도입이 자칫하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특히 고령층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 점은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소외감이나 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네. 단순히 비용 절감하겠다고 키오스크만 덜렁 설치해놓고 안내기관을 줄여버린다. 이거는 병원의 편의주의가 그냥 형태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더 큰 불편과 어떤 심리적인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기술의 혜택을 정말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해답은 포용적 설계에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네. 키오스크를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방식처럼 사람이 직접 응대하는 직원 접수 안내 창구를 병행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고 아니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인적 서비스 채널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죠. 전북대병원 키오스크 안내 영상 보니까 대리 진료나 서류 발급은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분리 운영하는군요.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 자체를 좀 도와주는 인력 배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핵심인데요. 서울 강서구청 민원실 같은 데서 스마트 순번 시스템 도입하면서 현장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어르신들 키오스크 사용을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어요. 이것처럼 병원에도 디지털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키오스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건 뭐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봐야죠. 기술 자체가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쓰기 쉽게 만든다든지. 물론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죠. 최근에는 뭐 글자 크기 키우고 인터페이스 아주 단순하게 만든 쉬운 키오스크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가상 직원이 나와서 음성으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AI 메타휴먼 안내 키오스크 같은 좀 더 고령층 친화적인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보면 대웅제약에서 섬지역 같은 곳 찾아가는 이동형 검진소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독거 어르신들 돌보는 AI 로봇 다솜이 같은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디지털 기술이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저희가 한국병원의 환자 이름 및 생년월일 공개 호명 관행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좀 불편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심지어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그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때문에 이제 접수 단계에서 비공개로 본인 확인이 더 강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굳이 또 공개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관행을 계속 유지할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미국, 유럽, 영국, 중국, 일본 같은 많은 나라들이 법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또 문화적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익명호출 시스템을 정착시켰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번호 호출이나 진동벨, 스마트 대기 시스템 같은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이미 국내 여러 병원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기술이나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한 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병원과 의원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익명 환자 호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번호표가 됐든 진동벨이 됐든 스마트 시스템이 됐든 각 병원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네, 첫 번째는 익명호출 전면 도입. 둘째는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직원 병행 창구 운영하고 또 사용을 돕는 안내 도우미 배치를 포함하는 포용적 설계, 즉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 도입 시에 포용적 설계 의무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인식의 전환이겠군요. 맞습니다. 이 환자 호출 방식을 개선하는 걸 그냥 뭐 하면 좋은 서비스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 안전과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의료 서비스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혹시 느끼셨던 불편함의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호출 방식을 넘어서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의 경험 자체를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이고 존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동시에 그 좋은 기술이 또 다른 소외나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혹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이름과 생년월일이 이렇게 민감하고 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정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나는 내 옆에 앉은 다른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잠시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춤춰봐요. 신나는 시간 새 친구와 함께
함께 모두 뛰어봐요. 구독과 좋아요.